오늘 함께해 주실 5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부산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주혜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발표한다, 곧 한다 예고만 됐던 역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 드디어 확정이 됐죠. 6월 10일 싱가포르입니다. 제일 기대가 된다, 큰 성공 거둘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계속 하던데요. 많은 분들이 판문점도 좀 기대를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왜 싱가포르로 두 나라가 정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아마 그 안전성, 지금 이제 여기 그 싱가포르에서 국제적인 회의뿐만 아니고 네. 정상회담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는 국민들 질서가 상당히 좋고 네. 경호가 상당히 좋지요. 그다음 이제 펠리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세계 회담되기 때문에 네. 언론인들 상당히 접근하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중립성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미국도 거기에는 안보 관할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군들 관할 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도 그게 대사관 개설도 있고, 특히나 네. 싱가포르하고 무비자 이렇게 입국 대상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있고, 그러나 마지막 하나 있어가지고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과연 이런 그 북미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가 상징성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왜요? 도대체 상징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서로가 미국 측에서는 편하고 북한 측은 대사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싱가포르가 거리가 좁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낙점한 게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밍밍한 거죠. 사실 판문점이나 평양 가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그동안 저희가 좀 들어가 보면 아니 판문점 행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엔 판문점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컸었던 건가요? 아마 이 처음에 이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운운할 때 아마 네. 우리 측에서는 판문점을 강력히 제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악관의 참모들, 네. 참모들은 이런 그 한반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다시 말해서 결국은 한반도에서 판문점 아니면 평양을 이렇게 평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히나 혹시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네. 좋은 결실보다도 불확실한 이런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이런 거 네. 볼 때는 떨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용이하지 않다. 막 그런 차원에서 아마 판문점, 평양에 대해서는 좀 제외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나 이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에서 성과를 보고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 판문점의 장점, 또 판문점에 한다면은 완전히 그 비핵화를 이끌어내면서 남북미 삼국 정상에 의해 가지고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다. 막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잠시나마 판문점을 좀 고려한 시점도 있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미안하지만 판문점 못 가게 됐다라고 위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몰라서 그랬지. 오늘 청와대에서 전했던 뒷이야기 들어보니까 세계 곳곳을 돌았더라고요. 멀리 돌아서 제네바도 한번 갔고요. 인천 송도까지 거론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인천 송도에 관한 얘기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이 대통령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판문점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백악관 내부의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송도도 그 통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한반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되면은 지난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성과 중에 하나가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바로 이어서 판문점 등지에서 여기에 대한 남북미가 회담을 거쳐서 종전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대한민국은 그런 걸 원했겠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주인공은 우리다라고 미국 측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를 선택하자라고 돌아섰던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갈까요? 전용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행연수차, 중국에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타고 간 건지요? 나흘 전에 그 비행기 모습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년 5월 7일 오전 전용기를 타시고 중국의 대련시를 향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경야는 최고령도 자동직에서 타신 전용기가 대련 국제 비행장에 착륙했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8일 오후 체류 일정을 마치시고 전용기로 대련을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저 비행기 전용기가 한 번 더 뜬다는 거죠. 싱가포르까지. 근데 운행이 가능한가요? 날 같다라고 하던데 그래도 할 수 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비행기가 60년대에 제작된 소련제 비행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단종이 됐다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1만 킬로미터 정도 비행거리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실제 4천 킬로미터 이상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과연 이제 무사히 싱가포르까지 도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대안적인 관측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남부를 한번 경유해서 네. 급유도 받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가지 않겠냐. 혹은 뭐 중국제 비행기를 대여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국가 정상회담을 하는데 남의 나라 비행기를 대여해가지고 갈 리는 만무하고요. 네. 아마도 뭐 직접 가거나 경유해서 가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항공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네. 민항기들도 대부분 비행거리가 1,000km 이내만 지금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4,70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비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조종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아, 아무튼 뭐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80년대까지 할아버지를 태웠던 그 이후에는 장거리 비행 경험이 없다라는 비행기이긴 한데요. 어떻게 이번에 운송이 될까요? 과연 이 전용차도 수송기까지 동원해서 가져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아마 북한은 그 전용기가 2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매 1호, 2호. 아마 2호 부분은 지난 이 평창올림픽 기간에 김영현 상임위원장이 우리나라 한 적이 있죠. 네. 또 그리고 지금 2호인지 1호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도 일전에 초영의 이 당 부장이 러시아 특사로 가다가 이 비행기가 중간에서 네. 몽골인가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비행기만 돌아오고 본인은 다른 거로 해가지고 교통편에 해가지고 러시아 갔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1호인지 참여 1호인지 2호인지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일전에 이제 달에네 갔을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뭡니까 이 참여 1호 타고 갔지요. 그랬죠. 그런 거 봤을 때 아마 여행 연습용이었다 보여지고 또 그리고 북한의 고량항 소속 수송기로 갔죠. 그 속에 이제 뭐냐 방탄용 차량. 네. 아마 이런 거 볼 때 충분히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외 1호가 한 4,700 내지 800km 비행거리가 된다 하면 논스톱으로 아마 그래요? 갈 가능성 네.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만큼까지도 만약 못 간다 하면은 이것은 비행기를 버려야 되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설 수 있는 거고 아마 미국도 그것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네. 아마 싱가포르로 정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창의적인 안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비행기가 뜨고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분위기까지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참 서로가요 늑다리 혹은 병든 강아지라고 적나라한 언어로 주고받던 게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시절이 참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서로를 대하는 모습도요.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돌리고요. 참 정 같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중간에 긴장이 좀 더 팽배하기도 했었는데 네. 미국에서 CVID가 아니라 PBID라는 새로운 개념의 대량 살상 무기라던가 생화학 무기까지 전면 폐기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 관계가 흐르고 북미 회담이 혹시 불발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차로 방북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협상 결과가 상당히 좋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의 3명을 이제 석방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네.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PBID를 언급하지 않고 당초의 개념대로 CVID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비핵화를 둘러싼 해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결을 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도 좀 더 한층 풀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억류자 3명을 좀 일찍 석방해 준 게 북한에서는 당초 이들을 석방해 주는 대가로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하기를 원한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평양에서 개최하지 않고 싱가포르라는 제3국에서 개최가 확정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억류자 3명을 북한이 예정대로 풀어줬다는 것은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 두 리더는요, 이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다가 막판에 생중계처럼 한 방을 터트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 직감과 파격의 코드도 서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멜라니아 여사하고도 한동안 불화설이 돌았다가요, 어제 손을 잡고 등장을 했습니다. 깜짝 카드를 계속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판문점은 빗나갔고 이제는 영부인의 만남도 한번 도모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의 언행을 보면은 네. 좀 승부사의 기질이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많은 준비를 해온 스타일이다. 네. 이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보면은 상대방을 상당히 편안하게 하고 아. 또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하고 그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준비해 온다. 다시 말해서 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70한 몇 년 동안에 뭐 해외를 많이 다녔겠죠. 네. 그러나 그 준비 안 하고 얕보고에 그냥 왔다 하기에는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 지금 이제 어차피 김정은 위원장 입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정상국가의 정상의 지도사상 이것을 부각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이설주 여사 동행해가지고 싱가포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트럼프 대통령도 부부 네. 동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이 양측의 부부 동행 소장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걸리아 여기에서 일종의 뭡니까? 이 회담을 한다면은 네. 여기 오설글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까지는 이런 뭐 이 도보다리처럼요. 도보다리의 벤치회담 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해안가의 이런 벤치 여기 대해서는 두 사람 네. 이렇게 있었지만도 뭐 여기 되면 앉아 뭐냐면 통역관과 부부 간의 일종의 산책 비슷한 이야기도 오가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특히 한반도에 김정수 여사하고도 산책 경험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비핵화 기준을 다소 북한과 절충하면서 낮춘 게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게 곳곳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에 리설주 여사의 이 퍼스트 레이디의 행보로서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중국 펑리리안 여사를 상대로 했었고 이번에도 어떤 카드를 준비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교수님이랑 다른 생각인데요. 이제 이번 회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렇게 전쟁 중인 두 국가가 제3의 중립지대에서 만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얄타 회담이나 몰타 회담 이렇게 좀 비슷하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작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퍼스트 레이디를 동반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어차피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일단 양 정상 간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늦게 만찬에서야 이제 퍼스트 레이디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 멜라니아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조우를 하게 되냐? 저는 그보다는 오히려 실무형인 이방카와 김여정 부부장이 조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두 분 다 텔레비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요. 어떤 게 폭발력이 있을까라는 걸 굉장히 골몰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변호사님 말씀대로 김여정까지 포함해서요. 어떤 라인업을 짤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말이죠. 제가 네. 아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대해서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제를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큰 측면에서 보면은 체제 보장과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북한 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실무자 간에 또는 네. 뭡니까 이 미국의 폼페이오 특사 왔을 때 배석자 거기에 아마 동행자 있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마 김영철 네. 통전부장 또 그리고 지금 이용호 외무상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네. 김여정이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여기에 대해서는 동행했지요. 네. 방금 동행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폼페이오 왔을 때는 배석을 안 했단 없었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남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실무에서는 최선희 네. 지금 이제 북미 국장에서 외무성 부상으로 일단 동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이 말씀해 주신 라인업 뒤에 여성들의 경우에도 미국과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 김정수 리설주 여사 만났을 때는 마치 북한 주민들이 시집간 딸을 맞이하는 친정 어머니 같은 모습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런 이미지가 주는 효과,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또 고려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두 사람의 두 퍼스트 레이디의 상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이제 정상외교의 성격상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 수준까지 거의 조율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돼 있고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방북을 했을 정도로 CIA와 저쪽의 통전부 이 라인에서 상당 정도의 그 의제에 관한 합의나 또 합의문에 관한 내용까지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막상 그 정상 외교의 장에서는 극적 연출을 서로 간에 네. 필요로 하는 점이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리얼리티 쇼 진행자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봤을 때 못지않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된 그런 연출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북한이 기왕에 네. 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북한의 주요 적대국이었던 이 미국의 정상과 만나는데 저는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한껏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영부인을 동반한 그런 외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요, 중재 역할을 계속 가속화할 것 같은데요. 12일 남았죠, 벌써? 미국 정상회담을 갖게 되고요. 또 한라인 통화도 조속히 남북 정상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와대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오연준 군 보셨는데요. 오늘 점심 때요, 이 북한으로 갔던 우리 교류단까지요, 식사를 한번 문 대통령과 했었습니다. 그때 다 못다 했던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야 들을 수 있는 예술단의 뒷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지난번에 우레인이 오셨습니다. 미소가 그냥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가까운 척 이렇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분들께 그 감사로 점심을 한턱 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턱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서 점심 한턱을 내고 싶었다. 그만큼 큰 도움이 됐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기준으로 해서 북한에 있는 예술단이 내려왔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예술단이 답방 형태로서 평양에 방문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봄이 온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을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공연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꽉 막혀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남북 관계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같은 것을 결국 문화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 있는 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예술단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기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북한에 이 레드벨벳이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레드벨벳의 노래를 또 따라 부르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네. 이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순풍을 타고 지금 같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기저렇게 오찬을 가졌던 많은 예술단 우리 측 가수들의 공이 네.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연준 군이요, 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뒤늦게 털어놓는 게 내가 왜 거기 가서 노래를 불렀는지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시끌벅적했겠죠.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했구나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오연준 군 노래 끝난 다음에 만쳐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다. 목이 맨 경험은 처음이라 하던데요.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뭐 오연준 군이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할 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다가 막상 네. 공연을 하고 나와 보니까 온 TV를 켜기만 하면은 본인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와서 네.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충분히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좀 그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럽게 다가오지 네.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외손주도 있고 그다음에 친손주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평소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맑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에 약간 가슴이 울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요, 그동안에 또 오늘 나왔던 얘기는
조용필 씨가 왜 현송월 단장 앞에서는 그렇게 부드러워졌을까? 만찬 중에도 불러 세우고 또 노래를 시키면 바로 또 즉석에서 노래를 해주는 가왕의 모습. 두 분 간에 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최고의 음악 엘리트 중 한 명인데요. 네. 알고 보니까 2005년에 조용필 씨가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을 때 그 당시 관객으로 조용필 씨의 공연을 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세리 선수를 보고 박세리 키즈들이 지금 여자 골프계를 장악하는 것처럼 네. 좀 과장을 붙여서 말하면 현성월 씨 같은 경우 이제 조용필 키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용필 공연을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앞서가는 대한민국 어떤 문화나 음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북한 내의 어떤 관현악단장으로서 음악 엘리트로서 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현송월 단장도 사석인 자리에서도 조용필 씨만 보면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같이 노래를 청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에 봤던 13년 전에 봤던 자신의 우상을 이렇게 문화 교류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애틋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이 문화 교류가 단순히 이 윗사람들끼리의 정치적으로만 남북 분위기를 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뭐 백지영 씨의 총 맞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북한 단속반도 흥얼거릴 정도로 굉장히 히트친 노래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퍼지면서 노래나 드라마만 퍼지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 잘 살고 있고 북한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들이 있는 현실을 북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이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국면에서 나오는데 어떤 충분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공연팀에게 감사 인사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매번 사진을 찍혔던 연예인분들이요. 오늘은 문 대통령과 인증샷에 잇따라 함께했던 그런 장면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요.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예술단은 속속 생중계를 하듯이 북한 주민에게 북한이 틀었었는데요. 조용하거든요, 오늘. 어떤 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북한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이제 이 북한은 그 핵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정의 보고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핵 경제 병정선 종료를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상에서 이 남북 간의 대화, 네. 남북 정상회담 이것도 조심스럽게 아.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게 먼저 셰프 조직을 해가지고 설득되고 나서 네. 설득 어느 정도 됐다 판단한 이후에 이것을 언론을 통해 공시가 했죠. 네.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뭐냐면 처음에는 북미 대화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주민들에게 설득이 됐다 판단 속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이름 썼지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해 가지고 결국은 북한 핵을 비핵화를 간다. 비핵화를 네. 가는 목적은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그냥 그대로 공식적으로 네. 언론에 다 내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자신감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 같은데 아까 시진핑 주석을 봤었었는데요. 싱가포르 한번 가보지 그래 하고 시진핑 주석이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북중 간에 네. 갑작스럽게 한 뭐 40여일 만에 두 차례 이렇게 정상회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선상에서 봤을 때 시진핑 주석하고 어느 정도 친건강, 뭐 지금 이제 큰 틀에서는 혈맹관계 운영하겠죠. 네. 그런 상황에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은 아마 자신이 이 대만 총통 있잖아요. 마주인 네. 총통하고 회담한 경험, 싱가포르 그래서 소개하면서 가더라도 괜찮다. 내가 네. 보니 상당히 좋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어차피 비핵화에 대해서 결단 내렸다 하면은 여기서 충분하게 정상국가의 정상적 지도 사상을 보여주는 데 최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네. 김정일 위원장에게 좀 안심을 시키는 뭐 그런 설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상황이 불과 한 달 안에 다 이뤄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졌던 그 1년 행사와 관련해서요. 춘추관에도 깜짝 방문을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 인근 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은 그 1년 행사치고는 좀 조용하게 보낸 편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별도의 행사를 네. 하지도 않았고 또 언론에는 이러저러하게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실리긴 했지만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또 이제 국회도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비교적 조용한 1주년을 저는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집중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 이런
중차대한 그런 그 현안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주년 그 자체를 뭐 특별히 기념하거나 네. 떠들썩하게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통령이 거의 1년 만에 이제 춘추관을 직접 네.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춘추관에 이어서 또 저 작년 네, 보면요, 네. 의원님 친손자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친손자, 대통령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외손자를 안고 네. 사진 찍혔던 장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친손자를 불러서 청와대에서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네. 가졌는데 제가 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의 소통이 조금은 더 빈번했으면 좋겠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들어와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질의응답하고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그 하나의 정치 일정인데 너무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좀 인색했고 특히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거의 안 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좀 달라진 소통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이제 네. 말씀을 선거 때도 하셨고 또 이게 언론이라는 게 국민과 또 정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소통의 매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빈번하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지면 네. 그게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손주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었는데요. 극적으로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문준용 군의 아들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에 가족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피해를 당했던 거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가족들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금 보이고 있는 딸의 모습을 대통령 선거 유세 마지막 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볼 수 있었고 그때 안고 있는 손주는 외손주인 거죠. 네.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친손주를 이제 대중에게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높은 지지율을 1년을 함께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워낙이나 이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고려해보고 그 당시에 이 가장 가까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치를 하는 내내 가족들과의 관계는 조금 더 정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